네, 안녕하세요. 예,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왕광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서 집단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에너지를 도시에다가 접목하기 위한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수립이라든지 계획 수립 방법 그리고 모델 이런 걸 연구하는 지금까지 쭉 연구해 왔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와 이제 수소 경제법이 내년에 이제 시행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전체 수소 시범 도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세 개의 수소 시범 도시가 울산, 안산, 전주, 완주 이렇게 세 개의 수소 시범 도시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삼척이 수소 특화 R&D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 도시의 개념은 수소에 대해서 아직 낯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소 에너지 하면은 지금까지 대부분 수소 이러면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분야는 연료 자동차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공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국토부에서의 수소 시범 도시의 가장 핵심은 이 주거에다가 이 연료 전지를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의 신재생 에너지 하나의 또 분야를 확단을 시켜서 도시에다가 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 전지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러니까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다르게 열이 나오기 때문에 전력과 함께 열을 공급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은 일단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수소 자체가 저탄소도 아니고 청정 에너지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수소의 대부분은 LNG 게시를 통해서 나오는 그레이 수소나 브라운 수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접 LNG를 사용하면 되지 에너지 효율도 낮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또 같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은 블루 수소를 넘어서 이제 부생 수소라든지 CCU를 통해 가지고 캡처해서 만드는 블루 수소를 넘어서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린 에너지로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도시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 이송, 그리고 저장, 활용 자체를 도시 내에서 해보자는 수소 생태계를 도시 내에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범 도시를 조성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해서 개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2030년에는 수소 도시를 전체 확산을 해서 이제 40년이 되면은 수소 도시를 전체 고도화시키자는 이제 개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후 작년 12월에 수소 시범 도시 3곳하고 R&D 중심 특화 도시가 선정이 되었고 이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도시에다 어떠한 에너지를 갖다 적용을 하든지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시의 어떤 곳에 어떻게 입지의 모든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어떻게 입지해야 되고 그 입지 위치에 따라서 결국에는 에너지의 특성에 따라서 공급되는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소 또한 저희가 지금 울산 수소 시범 도시 마스터 플랜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저희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제 과제를 수소 시범 도시를 마스터 플랜 하면서 연료전지가 발전소 주로 이제 집단 에너지 시설에 발전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발전 시설이고 여기서 수소 시범 도시에서 하는 거는 도시 주거지 내에 연료전지가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울산 수소 시범 도시 같은 경우에 울산 쪽에 좀 익숙하신 부분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덕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덕양에 이제 부생 수소를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약 12.5km의 수소 배관을 지하에 깝니다. 그래서 수소 배관에서 직접 연료전지에다가 수소를 연결하는 거죠. LNG가 아니라 수소를 연결해 가지고서는 공공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학교 그리고 병원 그리고 문화센터 그리고 현대자동차 수소자동차 출고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튜브 트레일러로 가져와서 수소를 충전해 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출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송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송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주거지에도 전력과 함께 열을 공급해서, 전력은 REC로 해서 팔아서 수익을 같이 배분하고, 그 다음에 열 공급을 통해 가지고서는 온수와 냉방을 갖다가 공동주택 일부분에다가 공급을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지금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생수소, 저 블루 수소를 사용해서 공급을 하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조력발전소에서 수조내를 통해 가지고 그린 수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km 정도의 배관을 또 설치를 하고, 그 배관을 통해서 똑같이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곳에다가 공급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전주, 완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서는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각종 모빌리티 쪽으로도 좀 이제 특화시켜 가지고선 수소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아까 앞에서 그 제로에너지 주택 말씀해 주셨는데 LH공사에서 하는 로렌하우스라고 해가지고서는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단독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거기서 패시브라든지 이제 제로에너지 주택에서 이제 모집하는 게, 그러니까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의 믹스, 에너지 프로파일을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는 가장 적적한 수준에서 도시에다가 탄소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또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비용 측면에서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삼척에다가 이제 주택을 다양한 유형의 주택 기준으로 해서 주택에서 차원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공급하면서 수소를 통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해서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걸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시작해서 이제 내년 돼 가지고 4천년도까지 연구를 진행해서 이거를 도시 전체에 확산하는 모델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 수소 시범 도시를 전체 완공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백데이터,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됐고 열과 전기와 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만큼 어떻게 공급이 됐고 수요와 맞았는지 자체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이거를 확산시켜 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실증을 이제 시범을 넘어서 실제 실증을 하고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확산시켜 나갔다겠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수소 도시법을 현재 입법 예고를 해서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국토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의 시범도시법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어떤 도시계획에서의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 각종 제도라든지 입지 특례라든지 건설 기준 마련이라든지 각종 이제 이 사업 자체, 수소 사업 자체가 하나의 이제 경제성을 가질 때까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진출 모델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할 것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으면서 국토부의 특성이, 국토부에 관련된 도시 관련된 그 특성이 국가 자체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는 지자체 단위의 그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는 건설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수소가 도시에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까지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단 에너지하고의 연계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소하고 수소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집단 에너지하고 많이 맞는 부분이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를 통한 연료 전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전기와 열을 같이 사용해야지만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그냥 도시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우리 같이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온돌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돌에서 난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온수라든지 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집단 에너지하고 연계될 수 있을까는 이제 고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은 뭐 이제 해외 사례들, 그 중에서 특히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어쨌든 앞서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집단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 실은 우리 이제 교통부가 이제 도시에 대한 어떤 것을 모든 그런 제도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성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지구온난화 대응 자체에서 도시 구조라든지 도시에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미활용, 에너지 아래서의 어떤 잠재 도시에서 지금 버려지는 에너지를 갖다가 면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를 주요 정책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은 하수도의 미활용 에너지라든지 에너지의 면적 이용이라는 걸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에너지 그 네트워킹을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보면 밑에 두 가지 항목, 총 네 가지 네 가지 주요 사업 중에서 하수도 자원 에너지의 유효 이용과 에너지의 공간적 면적 이용 촉진을 통해서 전국의 일본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소나 연료전지나 집단 에너지는 아니지만은 하수 자원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면적 이용은 지금까지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신 이제 이런 부분이 IT도 필요하고 디지털 그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해 가지고서는 적절한 열 공급이 어떻게 되죠? 열 공급에 대한 것들도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최초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보통 과거에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에너지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에너지 계획과 도시계획이 같이 들어가서 에너지 수요에 맞춰 가지고서는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토교통성의 저탄소 도시 만들기, 우리 지금 도시계획 지침인데 도시계획 지침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방침 중에 하나가 미활용 에너지를 주변 지역에다가 주요 수요 지역에다가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의 어떤 그 원거리에서의 어떤 중앙 집중식의 어떤 공급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좀 열이 낮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 가까이에 두고선 도시에서 가까이에 두고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일본 정부의 국가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각종 도시재생, 도시개발, 신도시 개발을 일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특히나 건물이나 도시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대부분 지금 집단 에너지 시설, 집단 에너지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부하 감소를 위해서 에어리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가지고 도시 그러니까 공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는 도시 계획을 하라.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라. 그리고 지역 냉난방을 아예 이야기하고 있고 건물 간의 열 네트워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해서 대부분 도시를 다시 계획하라, 개발하고 그다음에 재생하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건물 단위, 건물군, 가구, 그러니까 이게 규모, 그러니까는 밑에 X축은 규모고요. 밑에 X축은 규모고 Y축은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원이 밀도와 밀도 용적률이죠. 그러니까 용적률과 개별 단위 건물이냐, 아니면 건물의 뭐 군이냐, 아니면 가구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200m, 300m, 200바이, 300바이의 어떤 한 블럭이냐, 아니면 큰 뭐 한 3만 평 되는 지구냐, 아니면 아예 신도시처럼 300만 평, 200만 평이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효율 대책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건축물에 노후 건축물 같은 게 새로운 건물하고의 서로 열 융통을 통해서 효율화를 시킨다든지 이건 우리나라 도시재생에다가 사실 적용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사업에 이러한 것들 적용해서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을 한 사례가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AEMS를 해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IT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에너지의 공간적 융통 계획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효율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각각의 건물 다양한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층에서 저층 개발, 저층 주거지도 있고 뭐 중층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 자체가 열 공급 시설이 될 수 있고 그런 열 공급 시스템 자체가 도시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나 중에서 지구온난화 긴급대책 구역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온실가스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 도시재생 사업을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보면은 연료전지와 코제너레이션을 도입해서 이러한 연료를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화를 도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동경에 가면은 도쿄역 앞에 마루노츠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업무지구인데 상업 업무 지역에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료전지하고 연결해가지고서는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지하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요 빨간색 구역 안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한 15%에서 16% 정도의 부분을 이 지금 지역 냉난방 시스템이 냉방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수소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 사례를 보니까는 일본이 한 7, 8년 전에 이미 이제 저탄소 수소 에너지 사회를 향한 도시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라는 걸 이제 일본 국토기술종합연구소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왼쪽 같은 경우에 일본도 지금 일본어 제가 번역을 안 해서 그런데 읽어드리면은 그림에 보면 중간 그림에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P라고 되어 있는 게 지역 냉난방 플랜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냉난방 시스템 지금 집단 에너지 사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 냉온열을 갖다가 냉온열 선을 통해 가지고서는 건물에다가 지금 현재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일본에서 한 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있어서 잘 아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난방이나 냉방이나 우리처럼 난방을 온돌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개별 난방들은 다 에어컨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통해서 쓰다가 겨울이 되면 난방을 다 에어컨으로 합니다. 그럼 전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큰 건물 같은 경우에도 옆에 라지에타라든지 아니면 온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을 다 넣어서,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이건 뭐 사담인데 저희 이제 큰애가 일본에서 같이 한 어릴 때 5년 동안 있어. 일본애가 이게 문제가 뭐냐, 아토피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 이게 바람에 의한 난방이 이 애들 어릴 때 피부에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산초로 빠졌는데 우리나라 온돌이 좋다는 말씀인데 온돌이 좋은 면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유가담보를 해가지고는 고급 주택에는 온돌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처럼 온수 공급형이 아니라 전기 꼽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3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는 8가지, 여기 보면은 8개의 도시를 실제 8개의 도시에서 저층 용적률 200%, 용적률 400%, 용적률 700%. 도시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적률 금폐율이 굉장히 목숨과 같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용적률과 도시 유형, 여기는 저층 주거 중심, 그다음에 중층이나 고층 주거 중심, 아니고 이제 그 700% 넘는 데는 상업 업무, 그다음에 일부 이제 고층 주상 복합들이 섞인 거를 갖다가 8개의 도시들에서 각각 블록들을 뽑아 가지고서는 수소와 집단 에너지와 그리고 중요한 거 저탄소, 탄소 자체를 줄이는 걸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들을 다 수소 공급 비용,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설치 비용,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에 들어가는 지열이라든지 이거와 함께 지역 냉난방 시스템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그림의 중간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2030년 모델로 이것을 수소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 스테이션을 집단 에너지, 그러니까 지역 냉난방 플랜트하고 연결해 가지고서 공급했을 때를 통해서 8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환경 경제 분석을 하니까 대규모, 여기 보시면은 밑에 그 테이블을 보시면은 8개의 케이스에다 각각 적용했을 때 결국에는 가장 좋은 케이스 C, 그러니까 1, 2, 3, 4에서 케이스 C의 대규모 개발에서는 굉장히 2030년 정도면은, 그러니까 탄소 저감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은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요 다음에 현재 일본 같은 경우도 다양한 도시에서 지금 현재 수소와 집단 에너지 시설을 연계해 가지고서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 낯설 겁니다. 수소 에너지와 집단 에너지를, 수소도 낯선데 집단 에너지에다가 지금 만약 일반 분들이 들으시면은, 저는 어쨌든 이쪽에 어떤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전문가라기 때문에 도시에다가 실제 도시민들한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무리 없이, 그리고 부담 없이, 그 다음에 걱정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성이겠죠.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아직도 그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 있어야지 사회에서 이제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사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수익성이 나야지 이분들의 수익 모델을 통해 가지고서는 도시의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도시에도 이러한 적용이 가능했을 때 어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 아마 또 기회가 있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